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박정희 전 대통령인 것 같아요. 뭐 존경하는 사람도 많고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것 같고요. 또 반대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오늘 주제가 5.16이기 때문에 5.16과 관련해서만 약간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역시 군인이었다가 구테타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을 한 거잖아요. 근데 모든 군인이 다 내가 정치 권력을 잡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근데 왜 박정희 대통령은 군인으로서 군인의 길을 가지 않고 정치가의 길을 갔을까? 아마 그 해답은 뭐 개인적인 성향이 그랬다든지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그의 일생을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빈농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어린 시절에 막내였고 어머니가 애가 생겨가지고 이제 낳기 싫어가지고 띄워버리려고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유기공포라는 얘기도 하는데 어쨌건 나름대로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래서 대구사범이라는 당시에 식민지 시기의 사범학교라는 거는 상당히 좋은 어떤 사회 진출을 위한 기반이었죠. 선생님이라는 거였는데 초등학교 선생. 지금도 사실 뭐 교대는 들어가기 쉽지 않잖아요. 교대죠, 사실은. 그래서 대구사범에 들어갔는데 5년이었어요. 5년 동안 처음 들어갔을 때 100명 중에 51등으로 들어갔는데 4학년 때는 73명 중에 73등이었어요. 네. 점점 갈수록 공부를 못했죠. 왜? 제가 보기엔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니고 재미가 없었던 거죠. 근데 군사 부분에서는 단연 두각을 나타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이제 타고난 무인의 기질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 나서 문경 지역에 가가지고 초등학교 선생을 했고 또 굉장히 잘 지냈어요. 학생들하고도 잘 친하게 지내고 그래서 그런 이제 경험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역시 박정희 대통령은 상하 간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수평적인 관계보다는 수직적 관계에 굉장히 적응이 잘 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군대라는 게 전형적인 상명하복의 수직적 관계잖아요. 그리고 선생과 제자의 관계라는 것도 상당히 수직적인 관계죠. 지금은 뭐 수평적인 관계지만 예전에는 안 그랬죠. 그래서 근데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 하기에는 꿈이 컸고 야망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만주에 여기 제가 만주 군관학교라고 그랬는데 만주 군관학교에 입교를 하고 싶어 했어요. 군인이 되고 싶었는데 나이가 좀 많아가지고 어떡하나 그러고 자기는 못하나 뭐 이랬는데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네가 제가 여기 썼죠. 진충보국 멸사봉공 가로가 빠졌네. 근데 혈서를 써가지고 대구사범학교에서 아주 친했던 근데 만주로 간 선생님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제가 이런 각오를 가지고 만주 군관학교에 들어가려는데 좀 도움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선생이 아니 이런 기특한 학생이 뭐 이러면서 만주 신문이에요. 저기 보이시죠? 혈서 군관 지원 뭐 한문이고 일본어라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만주 신문에서 보도를 하게 되니까 만주 군관학교에서 오케이. 그래서 입학 허가가 떨어진 거죠. 480명을 뽑았는데 만주계가 240명, 일본계가 240명이었어요. 졸업할 때 만주계에서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데 사실은 3월 1일이에요. 3월 1일 날이 무슨 날이죠? 3.1절이죠. 예. 3.1절 때문에 3월 1일 날 했다고 그래요. 조선 사람들아 봐라. 니네가 까불어봐야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영토에 새로운 국가를 만든다라고 과시하기 위해서 3.1절 3월 1일 날 만주국을 개설을 했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만주국이라는 게 마지막 청나라의 황제 부의를 데려다가 허수아비 황제를 시킨 거 아니에요. 일본이 만주국을 만들었고 그걸 운영했던 게 누구냐면 만주에 있던 관동군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군이 움직이는, 군이 통치하는 국가였던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경험이 사실은 박정희 1930년대가 꼭 뭐 처음부터 황민화 정책이 펼쳐지던 시기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20년대의 문화 통치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한 일본의 군국주의 통치가 있었고, 게다가 더 나아가서 만주라는 군인이 통치하는 국가에서 어떤 정치사회와의 경험을 겪으면서 사실 군이 통치하는 일사불란하게 정책을 집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면 아이디얼 타입으로 이상적인 모형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만주에서의 경험이라는 게 상당히 박정희가 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이제 권력을 잡고 만주처럼 어떻게 보면 군이 통치하는 일사불란한 체제를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거기서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군사 쿠데타와 관련해서 또 중요한 거는 1950년대에 이미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을 한국 전쟁 시기에 몰아내려고 했죠.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 멋대로 하고 휴전하려고 그러는데도 휴전 못하게 하고 뭐 그 다음에 부산 정치파동을 통해 가지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바로 전향을 하죠. 그래서 뭐 징역 10년형 뭐 이런 것도 받고 그랬는데 그냥 방면이 돼요. 왜냐하면은 가장 군내에서 좋은 인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만주 군관학교에 일본 육사 출신의 그다음에 조선경비사령부 육군사관학교 2기죠. 전신이죠. 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물러나고 했던 송효찬을 비롯해서 백인엽 뭐 등등 장도영 등등이 다 끌어줬어요. 그래서 한국전쟁 이후에 다시 군으로 복귀를 하게 되죠. 그리고 군 내에서 25개의 보직을 맡았다고 그래요. 한 10여 년 사이에. 그러니까 새로운 부서가 생기면 박정희가 대부분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능력이 뛰어났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어쨌건 김영우, 박상희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시간이 많지 않은데, 하여튼 김종필 씨가 박상희의 딸의 남편이죠. 그러니까 자기 친형의 딸의 그러니까 자기 조카죠, 남편이. 그래서 아주 인척 관계가 있고 김종필하고 김영욱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중앙정보부장을 오래 했었죠. 그러다가 1979년에 파리에서 중앙정보부 요원들에 의해서 사라졌죠. 예.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해가지고 미국 하원 프레이저 위원회에서 박정희 정권의 비리를 낱낱이 고해가지고 박정희 정권을 완전히 뒤집어 놨는데 어쨌건 이때는 동지였어요. 사실 삼선 개헌이니 뭐 이런 거 다 김영욱이 한 건데 어쨌건 8기예요. 이 사람들도 역시 4.19 혁명의 정신으로 정군을 하자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군 수뇌부의 숙청을 요구를 했죠. 그래서 국가 반란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당시 군 내에서 지도부가 썩었다라는 게 대중적인 뭐 다 받아들여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방면이 되고 구속됐던 장교들은 다 방면이 되고 송효찬 참모총장은 쫓겨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군운동이 승리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아직 완벽하게 그 정군운동을 통해서 그렇지만은 지도부를 완전히 싹 갈아엎지는 못한 거죠. 그 사실 제가 빠뜨렸는데 1960년에도 쿠데타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원래 계획을 딱 잡아놨는데 5월 달에 하려고 그랬는데 4.19가 일어나는 바람에 못한 거죠. 그러니까 5.16 혁명의 어떤 우리가 왜 혁명을 일으켰느냐 하고 주장할 때 장면 정부, 민주당 정부가 개판이었기 때문에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쿠데타를 하려고 그랬어요. 뭐 이승만 정권도 개판이었으니까 부정선거하고 뭐 온갖 비리가 난무했기 때문에 그 전부터 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뭐 꼭 물론 장면 정부나 민주당 정부가 잘했으면은 안 했을 수도 있겠는데 뭐 하루 아침에 그렇게 변하겠어요? 어쨌건 사실은 박정희가 여기 제가 적어놨듯이 4월 10일 날 4.19 1주년을 기념해서 쿠데타를 하겠다. 그래서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 장도영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식민지 시기에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학도병으로 끌려가가지고 사병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해방 후에 육군사관학교 전신에 들어가가지고 조선경비사령부에 일찍 들어가가지고 먼저 진급을 한 거죠. 나이는 박정희보다 훨씬 어려요. 5살 이상 어리는데 그래서 장도영한테 설명도 하고 그리고 검찰이나 경찰이나 미국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뭔가 하고 있다. 실제로 할지는 몰랐죠, 사실은. 그래서 5월 16일 날 새벽부터 행동을 개시해 가지고 16일 날 군사혁명 발발 그리고 군사혁명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5명의 장교로 구성을 했는데 그리고 혁명 공약이 상당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 지금 6개의 공약이 있는데 반공 체제를 강화한다. 박정희는 남노당 출신이었기 때문에 사실 전향을 했어도 계속 의심을 받게 되죠. 그래서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는 걸 맨 먼저 밝힌 거예요. 누구에게? 국민들은 잘 몰라요. 미국에게 얘기한 거죠. 나 공산주의자 아니야. 방공이 첫 번째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강화하겠다. 역시 미국에게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청신한 기풍, 뭐 요즘 이런 말 안 쓰는데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키겠다. 그러니까 뭐 사치나 뭐 이런 거 배격하겠다라는 얘기고요. 부정부패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했던 게 어떻게 보면은 자주 경제 재건이다. 민주당 정부의 슬로건이 뭐였냐면 장면 정부의 슬로건이 경제 제1주의였어요. 당시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50년대 말 이후에 미국의 원조가 중단이 축소되면서 그래서 경제 제일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뭐 보릿고개라고 하듯이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시기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건 경제 재건이었고 그래서 이런 슬로건을 구호를 공약을 내걸었고요. 그 다음에 뭐 실력의 배양,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민간인 애로의 정권 이양이라는 걸 내걸었죠. 이것도 역시 미국을 향해서 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4.19라는 어떤 희생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가 등장을 했는데 뭐 1년도 지나지 않아 가지고 군사혁명이 일어난다는 거는 미국이 소련에 대해서 당시에 자신들이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예요? 우리 체제가 더 좋다라고 하는 근거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죠. 우리는 정말 민주주의를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군사쿠데타로 엎었다라는 건 결국 정통성이라는 건 국민의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정부여만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정당성을, 레지티머시라는 걸. 근데 그걸 붕괴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임시적인 거다. 우리 곧 군 본연의 임무로 돌아갈 것이고 민간인에게 권력을 이양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을 안심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비상계엄령 선포하고 근데 재미있었던 거는 군사 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레 겁먹고 장면은 수도원으로 숨었고 윤보선은 사실 대통령은 별로 실권은 없었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한림이라고 1군 사령관이 이한림은 박정희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쿠데타 하는 것도 싫어했고 그래서 이한림이 준비됐으니까 명령만 내려라 그랬어요. 진압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윤보선은 그러면은 남한 내에서 한국군끼리 싸우면은 북한 내려온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원래 생각은 장면이 안 되는 거는 다 자기한테 좋다 뭐 이런 거였어요. 장면하고 앙숙의 관계였잖아요. 민주당 심파 구파, 장면이 심파고 윤보선은 구파였는데 어쨌건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장면한테 좋은 일을 안 하려고 명분은 그렇게 했다고 또 사람들이 얘기하죠. 믿거나 말거나 하긴 한데 사실 쿠데타 군을 진압하라고 했다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소수였으니까 쿠데타한 군인이 이렇게 도망가고 결국에는 장면이 이틀 뒤에 수련원에서 나와요. 그러면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내각 총사퇴한다. 군 최고의 통수권자가 이런 행태를 보이니까 망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좀 싱겁게 끝난 거예요. 어떤 면에서 군사 쿠데타라는 게. 그래서 정권을 잡게 됐는데 넘겨주세요. 뭐 여기 성공여행 군부내에 불만이 팽배했다. 아까 얘기한 거고 이 공화국 지도부의 무책임, 직무유기 지금 얘기한 거죠.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 누구도 적극적으로 진압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단 그 한국 사회 내에 굉장히 변화에 대한 열망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군 내부의 불만 자체가 근거가 있는 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냥 넘어가 버려요. 사실은 결국에는 장면이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죠. 군 통수권자인데 자기가 뭘 했어야 되는데 도망가 버린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미국이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원래는 당시에 대사가 미국 가고 대리대사 그린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유엔군 사령관은 맥그루더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둘이 성명을 10시에 발표하죠. 쿠데타를 반대한다라는 식으로 성명을 발표해요. 근데 미국 본국에서 전문이 오죠. 그냥 가만히 있어. 개입하지 마. 그러니까 불개입을 통해서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한국의 군사 쿠데타를 어떤 면에서 승인을 해줘요. 그러니까 별로 대안이 없었죠.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장면 정부가
잘했으면은 뭐 그냥 장면을 미웠겠지만 그거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바로 원인이고 구조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군이라는 게 한국 전쟁을 통해서 10만에서 60만 이상으로 비대해졌을 뿐만 아니라 박정희도 5개월 동안 교육을 받아요. 한국 전쟁 이후에. 모든 장교들이 미국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엘리트 집단이었고 조직화된 집단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짝짝짝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구조적으로 요인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5.16 주체 세력이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데 여러분 여기 사진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김종필 씨예요. 진짜 핸섬하죠. 예. 지금은 진짜 꼬부랑 할아버지가 다 됐는데 예. 원래 서울대를 다니다가 육사로 가버렸죠. 열혈 청년이었어요. 아주. 그 실제로 5.16 군사 쿠데타를 주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중앙정보부 아주 뭐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한테는 아주 원수이긴 한데 뭐 중앙정보부, 민주공화당 다 창당하고 이런 거를 다 김종필 씨가 하죠. 그래서 사실 욕을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여기 제가 수업 시간에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반혁명 사건이 10건 이상 일어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6.4 5기가 군 부대를 동원을 했고요. 8기는 주로 머리를 썼어요. 네, 계획을 하고 뭐 이런 거 했는데 김종필 중심으로 막 가게 되니까 5기가 반발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알래스카 토벌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저기 함경도 출신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춥다 그래서 알래스카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반혁명 사건으로 쫓겨나죠. 아까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장도영도 3개월 만에 쫓겨나요. 그래서 깜빵으로 들어갔다가 미국으로 가죠. 그냥 정치청은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교수하고 잘 살았는데 사실은 어쨌건 김종필 씨가 사실은 굉장히 주도를 많이 했고 미국이 더 주시했던 건 김종필이에요. 저건 빨갱이 아니야? 뭐 이러면서 사실은. 근데 빨갱이는 아니었고요. 여기 지금 뭐 중앙정보부니 민주공화당이라는 걸 창당을 해가지고 정보기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보기관이 정보를 딱 수집해다가 모든 정보를 꼬불치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누가 까분다 그러면 갖다 대는 거죠. 너 이랬지? 그러면 입 다물어. 뭐 이런 다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민주공화당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4대 의혹 사건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수업 시간에도 뭐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4대 의혹 사건이라고 쳐보면 다 나와요. 빠찡꼬 사건부터 시작해서 뭐 새나라 자동차 사건, 뭐 증권 파동. 예를 들어서 증권 파동 같은 경우에는 작전 세력이죠. 그야말로 작전해가지고 막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딱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개미들은 막 달려들었다가 돈 다 잃고 그러면 그 딴 돈이 어디로 갔냐? 공화당 창당 자금으로 간 거죠. 4대 의혹 사건에 돈 한 게 다 공화당 창당 자금으로 한 거예요.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를 한다는 건 돈이 있어야 하는 거죠. 돈이 없으면 절대 못 해요. 대중영합적인 소위 얘기하는 퍼퓰리즘적인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재밌어갖고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쌀 도매상들이 매점매석한 쌀이 있었는데 600가마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거 싹 뺏어가지고 영세민들한테 딱 나눠줘요. 완전히 의적이죠, 의적. 홍길동이 따로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댄스홀에서 춤춘 남녀들 춤출 자유가 없어요. 예, 이때는 무허가 옥내 집회. 댄스홀에서 허가 맞습니까? 근데 이런 엄중한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너희네 춤추고 있어?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그런 심리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체포해갖고 심지어는 징역까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징역까지 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진에 나와있듯이 깡패들, 정치 깡패의 위세가 대단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뭐 연예인들도 다 꼼짝 못했으니까 200명을 이렇게 시가 행진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들을 전부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나중에 국가 재건 사업 같은데 공사장에 인부로 보내고 그랬죠. 뭐 이정재는 사형당했고 정치 깡패였으니까. 그 다음에 기업주들, 뭐 지금이나 그때나 왜 이렇게 기업주들이 미움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예. 특히 그때는 정정당당하게 돈을 번 게 아니죠. 특히 이승만 정권 시기에는 미국으로부터 원조가 들어오면 그거를 정부가 받아가지고 불화를 하죠. 뭐 쌀이나 밀가루 같은 거 불화를 하면은 설탕. 그러면 그거를 받아가지고 기업이 소매시장에 팔아요. 옛날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팔면 다 돈이 되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정경유착이 엄청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11개 기업 중에 10개 기업의 사주를 구속을 시키고 부정축제자로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 거죠. 범죄 행위가 있으면 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증거를 갖다가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되는데 일단 구속 먼저 시키고 불교 팬 거죠. 그야말로.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 한 사람 빠진 사람이 누구였냐? 이병철, 삼성. 마침 그때 일본에 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박정희하고는 굉장히 친했어요. 이병철 씨가. 집도 가까웠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이건 그냥 재밌어서 제가 집어넣은 거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조금 왔다 갔다 했는데 아까 민정이양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민정이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군인으로서 자기가 거기에 참여하는 거와 안 하는 건 굉장히 다르잖아요. 참여 안 했다면은 역시 우국충정에 의해서 정말 쿠데타를 했구나라고 사람들이 믿어주겠지만 참여를 하면은 결국 네가 대통령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민정 이양 후에 자신이 스스로 군에 복귀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깨버리죠. 깨버리고 그 대통령 출마 의사를 62년 12월 27일 날 밝혔고 군의 일부에서는 왜 그렇게 얘기했다가 바꾸냐 그러면서 반대를 했는데 그래서 또 다시 63년 2월 18일 날 자신은 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선서시까지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불출마 선언을 한 거죠. 그러다가 3월 15일 날 수방사 장교들이 민정 불참 철회 및 군정 연장 요구 시위를 하니까 그 다음 날 3월 16일 날 군정을 4년 더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요. 하지만 이건 국민투표를 붙이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군정을 7년을 하겠다 뭐 이렇게 되니까 미국에서 제일 먼저 반대를 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주고 있는 차관 같은 거 다 중지하겠다. 강력하게 나가니까 박정희도 뭐 어쩔 수가 없죠. 당시에는 우리가 62년, 63년이 농사도 안 됐어요. 심지어는. 굉장히 불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미국의 압력에 밀려가지고 4월 8일 날 군정 연장안을 보류한다. 결국 민정이양을 하겠다 그러면서 자기도 자연스럽게 출마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월 27일 날 공화당에서 전당대회를 하면서 박정희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화당에 입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신문 보시면은 박정희 대장 예편 뭐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민정 참여를 결심. 다시는 이 나라에 본인과 같은 불운한 군인이 없도록 합시다. 뭔 얘기예요? 이제 자기가 마지막이다. 군인이 정치에 참여하는 건 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굳이 이 얘기는 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양심에 약간 걸려서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불행히도 그 1979년에 신군부의 전두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정치 참여를 하게 됐죠. 예.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나왔는데 뭐 야당이 이렇게 여러 명이 나왔다가 결국에는
박정희 대통령하고 박정희 후보하고 윤보선 전 대통령이 경합이 됐어요. 양자 구도가 됐고, 근데 이제 여기 사상이 의심스러운 자와 사대주의자의 대결이 됐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내건 슬로건은 민족적 민주주의였죠. 그러니까 서구의 민주주의를 한국의 실정에 맞지 않는데 그대로 들여와가지고 민주주의를 하니까 개판 났다, 개판됐다 라는 게 이제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무조건 서구 것은 좋은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건 사대주의다 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비판을 했고, 후보가. 반면에 윤보선 같은 경우에는 공산당 전력이 있죠. 그거를 소위 얘기해서 색깔 공세를 윤보선이 박정희를 향해서 색깔 공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상이 의심스러운 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결과는 유효득표예요. 유효득표. 전체 득표율은 42몇 %인데 유효득표의 46.6%, 윤보선은 45.1%. 15만 표 차밖에 안 났어요. 근데 그럼 왜 이렇게 박정희가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낮은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뭐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4대 의혹 사건 또는 민정 이양을 둘러싸고 계속 참여한다 안 한다 참여한다 막 이러면서 번복한 거, 그 다음에 경제가 좋지 않았던 거,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사실은 지지를 못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적진 않았지만 결정적으로 박정희가 승리하게 되는 요인이 있죠. 그게 뭐냐면 야당의 분열이었어요. 그리고 야당이 슬로건을 잘못 잡은 거죠. 지금 무슨 공산주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군정 3년 동안의 성과를 가지고 공격을 했어야 되는데 성과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공격한 게 아니라 색깔 공세를 펼쳤을 뿐 아니라 야당 후보들이 받은 득표를 합산하면 훨씬 많아요. 박정희보다. 그러니까 야당이 분열됨으로써 결국에는 박정희에게 어부지리를 가져다 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군부 구테타를 통해서 등장한 박정희 장군이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60년대에 중요했던 게 역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에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 왜 존경하니?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렸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하죠.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그래도 좀 아는 사람이고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고 뭐 이런 건데, 경제를 살린 거예요. 사실은 가난한 나라에서 정말 지금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마련했는데, 사실 저는 이게 뭐 박정희 대통령의 공인가에 대해서는 뭐 100%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은 굉장히 뭐 당시에는 경제 발전이 될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었던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배경을 봅시다. 1950년대 말에 경제가 아주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지금 여기 원조에 기초한 소비재 경공업 중심의 한국 경제가 불황이다라고 제가 썼는데, 우리는 한국 전쟁 이후에 미국의 원조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 부흥 계획부터 시작해갖고 전 세계의 공산주의를 방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퍼부었거든요, 원조를. 그게 다 미국 사람들 돈이잖아요, 세금이고. 그러니까 50년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특히 한국 전쟁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돈도 썼죠, 사실. 전쟁이라는 게 완전 소모전이잖아요. 2차 세계대전에 썼던 포탄의 양보다 더 한국 전쟁에 많이 썼다고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50년대 초반부터 제3세계에서 이제는 니네들 스스로 생존해라, 서바이벌 해라. 그래서 셀프 헬프, 자조, 자립을 강조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제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련이 했듯이 계획 경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소련이 러시아 혁명 이후에 1920, 30년대에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했거든요. 계획 경제로 한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뭐 타스카암부터 시작해갖고 몇 개의 안이 53년, 54년에 계속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계속 던져주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안 한 거죠. 이승만 대통령은 계획 경제 이거 빨갱이 절대 안 돼.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부흥부 3개년 계획안도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 제가 다음 장에 나와,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여기 네이산 보고서 여기 보면 뭐 한국 경제 재건 계획을 미국이 다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자기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걸 만들 능력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농업에 집중 투자해가지고 생산성을 증가한 다음에 농산물을 수출하고 그래서 외화를 가득하면 다시 그걸 통해서 공업화의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거예요. 타스카 모호안 같은 경우 보고서도 만들어지고 이게 부흥부 3개년 계획안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장면 정부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장면 정부도 사실은 경제 제일주의를 외치면서 경제 계획을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그대로 약간 변형시켜 가지고 박정희 정부가 이 제1차 경제부양 5개년 계획이라는 거를 만들게 되죠. 근데 이제 선택지가 당시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수출 주도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수입 대체 산업화로 갈 것이냐의 두 가지였는데 당시에 50년대 말에 뭐 군부 쿠데타도 제3세계에서 많이 일어났지만 민족주의적인 국가에서는 주로 내포적 공업화, 여기 나와 있는 수입 대체 산업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입 대체 산업화라는 게 뭐냐? 외국으로부터 값싸고 질이 좋은 공산품 같은 게 들어오는 걸 막고 관세로 막아주고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개발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해외의 값싼 공산품을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 그럼으로써 국내에서 그 공산품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들, 국내 투자자들의 이윤도 보장을 하고 국내 기업이 외국의 선진 기술을 쫓아갈 수 있는 시간 벌기 뭐 이런 거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수입 대체 산업화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내포적 공업화라는 거는 제철, 기계, 조선, 중화학공업, 우리 경공업하고 중화학공업이라는 게 그냥 뭐 무게로 얘기하는 것이긴 하지만 제철, 기계 뭐 이런 건 정말 모든 산업의 기초잖아요. 제철이 없으면 그러니까 물론 뭐 외국에서 사오면 되지만 지금 뭐 중국산 강판 뭐 다 들어오는데 뭐 옛날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이런 걸 먼저 우리가 자립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중화학공업부터 하려고 했던 게 내포적 공업화이고요. 이게 당시에 제3세계 민족주의적인 지도부들이 선택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니면은 아까 네이산 보고서처럼 수출 주도형으로 농산물을 열심히 키워가지고 수출해가지고 돈이 들어오면 그걸로 다시 공업화의 시드머니로 삼아야 되는 뭐 이런 수출 주도형을 한 가지 대안이었는데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사실은 박정희 정부에서는 수출 주도형은 좀 나중에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제철, 우리 포항제철이 굉장히 지금은 포스코죠. 지금 포항제철이라는 게 신일번 제철에서 그대로 기술과 여러 가지를 다 가지고 온 거죠.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에 돈 들여온 걸 그 포스코로 간 건데 사실은 어쨌건 그런 거 중화학공업은 단점이 뭐냐면은 초기 투자 자본이 너무나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돈이 없는데 초기 투자 자본은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보면은 뭐 자립경제 구축을 위해서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기간산업과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해서 노동균형적인 경공업을 육성을 했다. 그러니까 경공업도 하고 그 다음에 시멘트, 정유, 비료 이게 기간산업인데 제철 뭐 이런 건 못 하고요. 시멘트, 정유, 비료 이런 걸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는 못 해요. 정유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기름 나지도 않고요. 정유 공장 만들려면 초기 투자 자본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기술도 많이 필요해요. 원유 끌어다가 분해시켜 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사실은 다음으로 결국에는 1차 경제개발 계획이 1962년에 실시가 됐는데 64년부터 1차 경제개발 계획을 수정을 해요. 왜? 현실성이 일단 없었고요. 그래서 여기 미국이 기본적으로 비관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너네가 투자 조달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 비현실적이고
그래서 너네는 외자에 의존하는 발전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여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극심한 인플레로 흉작으로 인플레가 있어서 뭐 경제 개발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 숨은 돈을 끌어내기 위해서 통화 개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 원이잖아요. 1,000원, 100원, 만 원인데 옛날에 환이었어요. 이승만 정권 초기 이때 초기까지. 그래서 환을 10분의 1로 평가절하해가지고 1,000환은 1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다 은행에 가서 돈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숨어있는 돈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000만 환 이상은 강제적으로 바꿔주지 않았어요. 은행에 예치하도록 몇 년 동안. 그리고 그 돈으로 가지고 시드머니로 삼아서 공장을 하려고 그러고 그걸 맡긴 사람한테는 주식을 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도 안 된다. 이건 자유시장 경제에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미국이 일단 반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나온 돈이 별로 없었어요. 진짜 가난했던 거죠. 숨은 돈을 찾아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결국엔 실패해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뭐 계획이 아무리 멋지고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게다가 푸시하고 압력을 넣고 뭐 이러면서 1차 경제개발계획이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수정 내용을 보면은 아까 뭐 종합, 제철, 정유, 비료 이런 기간산업 돈 많이 들어가는 거 다 안 돼. 그리고 수출 주도형 산업화로 가라. 싸고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사업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론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죠.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일단 돈이 있어야죠. 시드머니가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공장도 사야 되고 사무실도 열어야 되고 근데 우리는 원료도 있어야 되고 뭐 다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몸뚱이밖에 없어요.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교육열이 높아서 노동력의 질이 좋죠. 그래서 외국으로 특히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원료사와 기계사와 기술사와 해가지고 우리는 조립만 하는 거죠. 조립 가공을 시작해서 그 상품을 다시 미국으로 팔았어요. 여러분 삼성 뭐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일본에 은퇴한 기술자들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일본에서 퇴장하고 있는 기계들을 우리나라에 들여오고 기술자들도 데리고 와가지고 그들이 처음에 우리나라 산업을 시작을 한 거죠. 거기서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배워가지고 배치를 하게 돼요. 뭐 어쨌건 그런 식으로 이제 수출 주도형 산업화로 이제 나가게 됐고요. 그래서 1차 경제개발 특징을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수출 지향 정책이다. 여기 뭐 수출진흥법부터 시작해서 외자 도입법, 뭐 수출회를 지정한다거나 근로자의 날을 지정한다거나 그래서 노동자에 대해서 이때는 사실 한편에서는 1967년대 노동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비하하는 단어로 공돌이 공순이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정권 시기에 잘했던 건 뭐냐면 공식적으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산업 역군, 수출 전사. 그러니까 너네가 열심히 일하는 거는 너네 개인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이 국가를 위한 것이다. 자부심을 막 불어넣어 준 거죠. 뭐 오늘 주제 중에 하나는 아닌데 새마을 운동 같은 것도 그래요. 농사꾼, 농민이 무슨 조선시대 천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뭐 1등이다 그러는데 실제로 안 그랬잖아요. 근데 새마을 운동을 통해 가지고 농민을 그야말로 정말 새마을 운동의 지도자라고 하면서 언론에서도 다루어주고 그런 식으로 국가가 굉장히 의미를 많이 부여를 해줘요. 그런 면에서 어떤 측면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인기가 있는 게 그 당시 노동자 농민이고 못 살던 사람도 사람 대우를 어떤 면에서는 공식적으로 해준 거죠. 어쨌건 이런 수출을 그러니까 수출 지향적인 그러니까 법과 제도 자체를 수출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변화를 시킨 게 제1차 경제개발계획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투자 자원을 해외에서 조달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나라 내부의 자본이 72%, 외자가 28.8%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돈이 없었어요. 불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공공차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상업차관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 외국으로부터 원료도 사오고 기계도 사오고 하면서 산업을 발전시키기 시작을 한 거죠. 제가 두 가지밖에 얘기를 안 했군요. 예. 수업에 들으면 제가 5가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빠뜨렸는데 제일 중요한 거 2가지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60년대에 제일 중요했던 게 저는 뭐 베트남 파병, 그 다음에 한일 국교 정상화.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 조상 덕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조상이 고생했잖아요. 일제시대에. 그래가지고 배상금 받아가지고 우리가 경제개발의 시드머니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조상님 덕분에 조상님들이 고생한 대가를 우리가 받은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베트남 먼 남원 타국에 가가지고 피를 흘린 거죠, 사실은. 뭐 미군이 한국군을 쓴 이유가 몇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는 2가지예요. 명분을 얻기 위해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야 되는 명분을 세계적으로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more flags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더 많은 깃발, 더 많은 나라가 참여를 함으로써 자신들의 정당성이 더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오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미군 병사에게 들어가는 돈보다 한국인 병사에게 들어가는 돈이 3분의 1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돈을 세이브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근데 어쨌건 딴 얘기, 먼저 이제 서두로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그 동북아라는 게 냉전 시기에는 한국, 일본, 미국이 한 편이었고 중국, 소련, 북한이 한 편이었잖아요. 그래서 남북, 그러니까 이제 동맹 체제가 북쪽의 동맹 체제, 남쪽의 동맹 체제가 있었는데 이 한미일 삼각 동맹을 형성시키는데 장애물이 뭐였냐면은 결국에는 한국과 일본이 갈등을 빚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1952년부터 사실 미국은 이승만 정권에게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하기를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계속 결렬이 됐죠. 실제로는 1960년 장면 정권 시기에 유진호 선생이라고 아시죠? 고려대학 총장을 하고 법학자인데 삐사감과 러브레터, 뭐 여러분 유길준이라는 사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개화기의 대단한 지식인인데 유길준 아들이죠. 유진호 고려대학 총장도 했고 우리나라 헌법을 위반한 사람이 유진호 선생인데 유진호 선생이 대표로 해가지고 10여 차례 일본과의 회담을 했어요.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5.16 군사쿠데 때문에 중단이 됐어요. 그때 했으면 조금 더 유리한 방식으로 했을 텐데 어쨌건 뭐 그런 식으로 지속이 됐지만 결국에는 결렬이 됐고 그래서 계속 푸시를 했어요. 미국이. 너네들이 빨리 국교 정상화를 해라. 근데 그리고 뭐 여기 제가 적었지만 50년대 중반 이후에 미국이 경기 국제수지 악화되고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 부흥에 대해서 일본이 좀 떠맡기를 원했던 거죠. 자기네는 좀 발을 빼고 아까 한 얘기인데 미국에 대한 뭐 군사 경제 정책이 군사 정권을 승인하고 원조를 지속했고 한국을 계속 냉전의 정신 기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경제 개발을 해야 되는 건데 경제 개발을 하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일본이 그걸 막기를 원했는데 국교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이 한국과 협력을 맺는다는 게 제약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빨리 맺기를 바랬고요. 그래서 케네디 행정부가 기본적으로 6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압력을 넣습니다. 지금 한 얘기 반복인데 한국 경제 성장 과정에서 일본이 기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케네디가 이케다 당시 수상에게 압력을 계속 넣어요. 박정희하고도 만나고요. 그래서 박정희 정권은 62년부터 이것도 역시 김종필이 가죠. 김종필하고 이 사람이 오이라라는 사람인데 나중에 84년에는 일본 수상을 해요. 오이라하고 같이 회담을 해가지고 배상금을 얻어내려고 그러는데 박정희 정권으로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필요했어요. 왜냐하면은 자신들이 선출되지 않은 정부였기 때문에 정치적 정당성이 없고 그러니까 그걸 보통 형식적 정당성이라고 정치학에서 얘기를 하는데 형식적 정당성이 없는 정권은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업적을 통해서 정당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업적이라는 건 국민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국민들이 당시에 원하는 건 경제 발전이었던 것이죠.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을 얻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일본으로부터 배상금을 얻어내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하고 교섭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우리가 돈을 너무 조금 받았거든요. 사실은 3억 불, 3억 불, 이 정도 6억 불이었는데 무상으로는 3억 불밖에 못 받았어요. 결국 근데 서로 딜을 할 때 이쪽은 패가 다 공개가 되고 이쪽은 별로 지금 안 해도 되고 이런 상황. 일본은 지금 꼭 안 해도 돼요. 북한하고는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일본은 손해날 게 없는 거예요. 한국은 근데 막 달아 있는 거죠. 빨리 돈 받아야 되는데.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결국에는. 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열세인 협상을 한 거예요. 근데 돈이 급하니까. 돈 급한 놈이 지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그냥 여기 경제기획원 장관이 갔다 청구권 문제, 어업 문제. 청구권 문제라는 거는 결국에는 일본이 우리를 36년 동안 지배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청구권을 얘기한 거고요. 어업 문제. 지금은 우리나라 배들이 일본 연근해로 가가지고 문제가 되지만 옛날에는 일본 어선들이 우리나라로 다 왔어요. 왜? 배가 엄청 비싸잖아요. 자동차보다는 훨씬 비싸요. 그 당시에 조선인 선주는 별로 없었어요. 다 일본인 선주였지, 식민지에.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해방되니까 배 타고 가버렸어요. 우리나라는 배가 없는 거죠. 돛담배밖에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일본, 그것도 한국전쟁 시기에 다 징발돼가지고 다 개박살 난 거죠. 그러니까 일본 배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다 고기잡이를 했고, 그래서 이승만 정권 시기에 우리나라 연근해를 침입한 일본 어선들을 납포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좋아했잖아요. 나쁜 놈들 왔는데 잘 됐다 이런 반일 감정을 이용해가지고 이승만이 또 그렇게 했는데 어쨌건 그래서 어업 문제라는 게 걸려 있었어요. 쟁점으로 있었고 김종필 회담했고 그러니까 62년 11월 12일 날 김종필과 오이라가 메모를 해요. 그래서 이제 끝난 거예요. 이때 이거를 마이니치 우리나라에서는 모르고 있었는데 비밀 외교를 한 거죠. 일본은 이제 그나마 민주주의 국가였으니까 마이니치 신문에서 비밀 합의를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무상 공여가 3억 불이었고 차관이 2억 5천 불을 받기로 했다. 한국에서 난리 난 거죠. 아니 그렇게 조금밖에 못 받다니 이런 것도 있었고 아니 이런 비밀 외교를 하다니 이런 것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이미 민주당 정권 시기에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얘기가 다 돌고 있었는데 민주당도 급하긴 했지만 박정희 정권보다 급하지는 않았거든요. 자기네들은 정치적 정통성은 있으니까 사실은. 그래서 야당하고 학생들이 반대 시위를 했고요. 반대 논리는 정부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밀실에서 졸속 협상을 했다. 우리가 민주주의 정부, 민주정부라는 거는 민주적으로 선출됐기 때문에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걸 반영해갖고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게 진짜 민주정부죠. 전혀 안 그랬던 거죠. 그리고 협상 결과가 너무나 형편없었던 거예요. 3억 불, 2억 5천 불. 우리 조상이 고생한 대가가 그거밖에 안 되냐. 아주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민족적 민주주의에 대한 장례식을 했는데 그 장례식의 조사를 썼던 게 누구냐면은 여러분 김지하라는 70년대까지는 저항 시인이었는데 90년대 이후부터는 이상하게 좀 변했죠. 하여튼 박경리 씨의 사위이기도 하고 김지하 씨가 그다음에 서울 물리대를 다니면서 썼는데 하여튼 그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가 민족적 민주주의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대통령 선거에 나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비판을 했고요. 기본 조약이 내용이 65년에 이제 타결이 되고 등등 한일 협정 비준 동의안 국회에 통과했는데 그냥 통과 못했죠. 날치기 통과를 할 수밖에 없었지. 야당이 반대를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이미 무효, already null이라고 영어로는 써 있는데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했어요. 무효다가 아니라 이미라는 게 already라는 게 들어가면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미 뭐 일본 떠난 거잖아요. 무효가 된 거죠. 태평양 전쟁에서 져가지고 한국을 떴으니까.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렇게 해석한 거고 우리는 그냥 무효다라고 해석했는데 서로 다른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판을 받는 게 임이라는 단어가 들어감으로써 이건 식민 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걸 인정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죠. 물론 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 총회 결의 195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그냥 이거 없이 대한민국 정부가 요거 없이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거 하고 이게 들어간 게 달라요. 국제연합의 결의, 총회 결의에 나온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 유엔 임시위원단이 와가지고 1948년 5월 10일 날 선거를 치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총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선거가 실시된 지역에 한해서 합법 정부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합법 정부, 선거가 실시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합법성을 유엔에서는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 38선이 아니잖아요. 휴전선이 이렇게 보면 38선 위로 올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간 지역에 대해서는 유엔군이 자기네가 관할권을 주장을 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타협을 하면서 우리의 관할권은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유엔 총회 결의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계속 뭐 우리가 한반도와 부속도서에 전부 저기 그거 합법 정부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제 유엔 결의는 두 개의 정부예요. 남한과 북한이 동시 유엔에 가입했잖아요. 두 개의 나라로.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뭐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국제적으로 합법성을 인정받지는 못해요. 형식적이지만 물론 뭐 자유세방 국가에서는 우리의 편을 들어주겠죠. 형식적으로는 그런 좀 문제가 또 있고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한일국교 정상회담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대일 청구권을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이 아닌 경제협력으로 지칭을 했어요. 우리는 배상금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일본에서는 우린 배상금 아니야. 경제협력 또는 독립축하금이라는 얘기도 썼죠. 그러니까 일본에서의 해석과 한국의 해석이 계속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사과를 안 했어요. 양국 간의 긴 역사 중 불행한 기간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나중에 뭐 천황이 통석의 정 뭐 이런 얘기를 2000년대에 한 것 같긴 한데 어쨌건 이때는 사과를 안 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존심이 상한다 뭐 이렇게 된 거고 부속협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많이 문제가 되는데 뭐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관한 문화재 사실상 일본 소유를 인정한 거고요. 제1동포의 법적 지위나 영주권 문제도 일본 정부가 알아서 하도록 한 거고 우리가 보호해주지 않은 거죠. 사실은. 왜 이렇게 했나요? 빨리빨리 하려니까. 따지고 뭐 싸우고 실강이 벌이면 시간 많이 걸리는데 지금 돈 필요한데 지금 그 어업 문제도 제대로 합의를 못했고요. 독도 문제도 해결을 못했죠. 심지어는 박정희 대통령은 그랬잖아요. 폭파해버려라. 독도를.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때 밀어붙였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런 어떤 한일국교 정상회담의 결과 여기 평화선 철폐 뭐 이건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지금 무상 3억 불, 유상 2억 불, 민간 상업청간 3억 불을 주선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의 8억 불 가까이 우리가 이걸 받으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경제개발 계획에
시드머니가 됐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다른 한편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본이 자기네가 이제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서 노후한 기계 같은 것들을 한국으로 떠넘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기술과 자본뿐만 아니라 기술이 종속이 되면서 지금도 사실은 뭐 기술 종속이 계속되고 있죠. 우리나라 수출이 늘어나면은 거의 1990년대까지 그랬어요. 우리나라 수출이 늘어나면 일본으로부터 수입도 늘어나죠. 부품부터 시작해서 원자재 같은 거 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니까. 근데 그런 어떤 일본에서 중간재와 부품을 수입해서 국내에 값싼 노동력을 결합을 시켜서 가공 조립하면은 그걸 미국 시장에 수출을 하는 방식으로 일본의 하청 기업처럼 우리나라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파병인데, 근데 이 포스터가 굉장히 재밌는데 사실은. 네? 김희애도 있고요, 윤정희 씨도 있고, 뭐 당대의 최고의 배우들이 나왔어요. 네, 박노식 씨도 있고, 잘하시네요. 네, 근데 젊은 학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60년대의 최고의 배우들, 인기 있는 배우들이 다 출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왜?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그린 영화. 월남에서 온 김상사. 여러분 김추자 씨 아세요? 네. 김추자 가장 당대의 섹시한 그야말로 아이돌은 아니었지만 하여튼 나이는 좀 있었지만 가수였고요. 그 베트남 전쟁 그렸던 영화가 뭐지? 수에 나왔던 영화 하나 있었는데 님은 먼 곳에 나오죠. 월남에서 온 김상사님 뭐 이런 거 다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월남 전쟁에 파병한 것을 어떻게 보면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원한 관제 영화 같은 거였는데, 어쨌건 베트남 전쟁에 왜 파병을 했느냐?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미국이 요구를 했다. 더 많은 깃발, 더 많은 나라가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의 참전 명분이 강화되고 또 미국을 대신할 용병이 필요했던 거고요. 그래서 1965년 당시 존슨 미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회담을 했고요. 그래서 뭐 여기 경제 개발을 위한 차관, 그다음에 한국의 강력한 미군을 유지하겠다라는 공약,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군사 장비화를 베트남으로 이동하는 걸 완화시키겠다라는 거를 약속을 하면서 한국군을 파병하기로 한 것이죠. 근데 여기 66년에 특히 또 브라운 국무장관인데, 국무장관 이름에 따라서 각서인데 추가 파병 비용을 미국이 전부 다 부담을 한다. 그리고 그 대신 한국군의 장비를, 군 장비를 6.25 때 쓰던 거죠. 한 15년 지난 거예요. 6.25 때 쓰던 것도 제2차 세계대전 때 쓰던 거거든요, 사실. 그럼 현대화 시키겠다. 그다음에 한국군이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이 사용하는 물자나 용역 같은 것을 한국에서 조달하겠다. 그럼 우리나라 수출이 늘어나는 거죠. 뭐 이런 당근을 던져주면서 한국의 파병을 요구를 했고요. 한국군이 파병한 이유는 원래 61년 11월에 박정희가 그 미국을 방문하면서 그때 이제 제안을 해요. 근데 그때는 미군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개입을 그냥 있어라, 그냥 알겠다라고만 한 거고, 제일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파병을 한 이유는 주한 미군이 베트남으로 빠져나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죠,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이 해외에 주둔할 수 있는 군대의 숫자는 제한돼 있어요. 미국도 예산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하나의 전선만 펼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분쟁이 있다 그러면 여러 군데에서 전선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에 이제 확전이 되면서 주한 미군들을 빼가려고 하는데 그거를 좀 우리가 대신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군을 감축하려는, 미군이 한국군을 유지하는데 미군이 지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미국이 한국군을 감축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걸 이제 좀 중단시키려는 의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계적 차원에서, 이건 명분익인데 자유민주주의에 공헌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은
보온이 뭔지 아시죠? 은혜를 갚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북한 공산주의의 침입을 받았을 때 전 세계 16개국에서 우리를 도와줬듯이 베트남의 공산주의자들이 침략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가서 도와야 된다. 은혜를 갚아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정치적으로는 한일 회담에 집중되었던 대중적인 관심을 이동시킬 수 있는 좋은 소재였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전투부대 파병 이후에 이제 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돈, 필요한 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돼요. 베트남 전쟁. 그래서 또 파견을 한 거고요. 파병 과정은 그냥 생략하도록 하죠. 뭐 몇 명이 파병 전투 수당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이병이 51달러였는데 월급이 미군 이병은 235달러였어요. 거의 5배 가까이 되는데 근데 최근에 한겨레 신문에서 서울대 원래 제가 추천하기도 했었는데 박태균 선생이라고 역사학자가 있는데 박태균 선생이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지금 연재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 과거에 참전했던 사람들을 인터뷰했던 그런 자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베트남에 참전했니?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애국심. 그 다음에 금전적인 돈 벌려고. 그다음에 한국 지금도 군대에서 참 괴로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때는 완전히 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죠. 예. 하루만 먼저 들어오면 완전히 하늘이었죠. 예. 얼마나 두들겨 팼으면 덜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참전을 했겠어요. 2004년에 광주 전남 지역의 참전 사병 조사 결과 보면은 34.4%가 차출당한 거예요. 자기 원하지 않은데 간 거죠. 그리고 40%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원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작성했다고 그러고 자발적 지원은 25%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당시에 실업자가 많고 뭐 할 일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월남에 간다라는 거는 뭐 해외에 나갈 기회도 별로 없었고 그다음에 일단 돈이 들어오니까 죽을 거라는 생각은 못 했겠죠. 사실 없어서 간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 한미 관계 특히 군사 협력이 굉장히 강화됐고요. 그다음에 한국군 현대화가 일부 됐고 그다음에 실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국군의 전투력이 강화됐고 하지만 이게 북한을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다루진 않지만 1968년에 일어난 청와대 기습 사건이라는 거 아세요? 김신조 사건 121 사태죠. 1월 21일 날 북한 게릴라 30여 명이 쏜살같이 달려와가지고 휴전선을 뚫고 어떻게 달려왔는지 모르겠어요. 이틀 만에 청와대 바로 뒤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가 김신조는 잡히고 몇 명은 상당수는 사살되고 몇 명은 또 돌아갔어요. 심지어는. 그리고 여러분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이승복 군 사건이라고 1968년 10월에 울진 삼척 지역에 한 200명 이상의 게릴라들이 침투를 했죠. 그래서 뭐 믿거나 말거나 한데 사실은 뭐 어린 아이의 입을 찢어서 죽였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런 어떤 무장 도발을 북한이 감행을 하게 되죠. 그게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베트남을 도와준 거예요. 그 이후로 사실은 물론 그 사이에 1월 23일 날 푸에블로라는 미국의 정보함이 동해안 원산 쪽에서 납포가 되죠. 근데 그건 전투함이 아니에요. 정보함이에요. 그래서 계속 레이더를 통해서 정보를 탐지하는 거였는데 그게 지금 어디 있냐면 대동강변에 전시돼 있어요. 대미 항쟁의 성과물로 대동강에다 전시를 해놨는데 어쨌건 뭐 그러한 어떤 것들 사건들이 68년부터 일어나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제일 뭐 여러분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을지도 모르는 예비군 훈련이 생겼어요. 예, 항토 예비군이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군사 훈련이 강화되고요. 그다음에 자주국방이 표어로 등장하게 돼요. 국방력 강화가 가장 중요한 정책적 목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북한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다음부터 우리가 더 이상 베트남에 더 많은 군대를 보내지 않게 돼요. 우리나라가 위태로운데. 그래서 현상 유지만 하지 더 많이 증파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북베트남을 북한이 도와주는 거죠. 경제적 측면에서는 한국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많이 진출했는데 그래서 월남 상사라고 얘기하는 한진이 특히 월남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러고 현대에도 월남에서 돈을 많이 벌었죠. 그 다음에 전쟁에서 소모되는 물자 같은 것들을 한국 기업으로부터 도입을 하게 되면서 구매를 하게 되면서 공장 가동률이 제고가 되고 높아지고 경제 성장이 선순환의 과정을 겪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노동력들도 군인들뿐만 아니라 여기 진출한 기업에 있는 고용된 사람들이 베트남에 가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월급 받으면 송금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한국은행으로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하죠. 그러면 한국은행이 일단 저축이 늘어나고 또 가게에 돈이 많이 들어오면 소비가 늘어나는 거죠. 그럼 저축으로 들어간 거는 투자 자본으로 들어가고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또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산업 생산을 확대하고 투자를 증대하면서 경제 성장으로 가는데 이렇게 도움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 파병 외화 수입이 66년부터 70년까지 총 10억 불 이상의 외화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어떤 재원으로 그래서 이 시기에는 경제 성장률이 10%가 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긍정적인 결과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한국인이 5천 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고엽제 피해자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하죠. 베트남에서는 또 양민학살이 많이 있었죠. 우리 뭐 몇 년 2000년대 초중반이었던 건 구수정이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발굴해냈는데 그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하니까 고엽제 피해자, 뭐 월남 참전 용사들이 가스통 메고 왔죠. 폭파시켜 버린다고. 근데 사실이에요. 양민 학살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라이따이안, 애 낳고 그냥 도망치고 뭐 이러면서 약간의 반한 정서 뭐 이런 게 있는 거고요. 베트남 사람들 사이에서. 근데 제가 최근에 베트남 갔다 왔는데 참 사회주의 이상은 어디 가고 완전히 이건 뭐 자본주의도 이런 자본주의가 없더라고요. 지금 베트남 보면은.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용병이다, 종속국이다라는 비난을 받게 되고요. 명분 없는 전쟁에 참여한 것이죠. 그리고 한국 정부는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야 처음으로 유감을 표했죠. 이전까지는 베트남 전쟁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우리가 왜 싸워야 되는지 이념을 아무리 이념이 중요해도 뭐 그런 거에 대한 반성 같은 것들이 별로 없었다. 그 다음에 67년 선거까지만 할게요. 제가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넘어가지고 삼성 개헌 등등 할 게 많이 있는데 못할 것 같고 67년에 뭐 단일 야당이 등장을 했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야당이 분열됨으로써 결국에는 선거에 패배했기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 선거는 얘기 안 했지만은 대통령 선거 1963년 제5대 대통령 선거 이후에 11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175석 중에 110석을 차지해요. 왜냐하면은 야당이 5개로 갈라졌거든요. 그래서 32%의 득표율로 110석을 차지해요. 그렇게 되니까 야당이 이제 합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민주공화당하고 신민당으로 했는데 대선에서는 이제 박정희와 윤보선이 다시 붙었는데 51.4%대 40.9%. 엄청난 차이로 지게 되는 거죠. 박정희가 승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경제 성장하고 뭐 여러 가지 변화가 눈에 보이니까 국민들이 지지를 한 거예요. 심지어는 도시 지식인, 근로계층이 박정희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촌 야도의 현상이었거든요. 이승만 정권 시기. 여당은 농촌에서, 야당은 도시에서 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그 현상이 싹 바뀌게 돼요. 도시에서 박정희를 좋아하게 된 것이죠. 그 여야의 지지 분포도 남북 현상에서 원래 5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남쪽에서 박정희를 지지했고 북쪽에서 그러니까 농민들이
박정희를 지지한 거죠. 북쪽에서는 윤보선을 지지했는데 이게 동서현상. 동에서는 박정희, 서에서는 윤보선으로 현상이 변화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승리한 요인은 이렇게 경제적인 성과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 뒤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부정선거였죠. 상당히. 왜 부정선거를 했느냐? 69년에 삼선 개헌을 하게 되는데 당시 제3공화국 헌법에서는 대통령은 중임에 한한다라고 돼 있었죠. 중임이라는 게 두 번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박정희는 두 번만 하기에는 너무 젊었어요. 40대였으니까. 그래서 뭐 푸티처럼 뭐 할 수는 없었고 하지만 이제 헌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석의 3분의 2를 확보를 해야만 헌법 개정이 되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많이 저질렀고 그 결과 승리는 했어요. 175석 중에 129석이나 차지했으니까. 근데 대통령, 여당, 공무원들이 다 선거운동에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 개헌선을 확보를 하고 공화당이 농촌과 남부지역에서 압승을 했는데 부정선거 반이 때문에 결국에는 몇 명이 공화당 스스로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을 자진 사퇴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그럴 정도로 이제 부정선거였는데 그 이후에 1969년에 삼선 개헌에 성공을 하죠. 그것도 요 한마디만 할게요.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데 처음에는 박정희가 삼선 개헌을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나는 권한이 없어요. 왜? 헌법 개정은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하는 거죠. 국회에서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다가 계속 민주공화당에서 그때 윤치영이라는 사람이 당 의장이었는데 계속 얘기를 하니까 야당이 삼선 개헌 안 된다 막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너네가 상의해서 안 되면은 결국 국민투표에 붙여보자. 어차피 국민투표는 가게 돼 있거든요. 처음에는 안 한다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다시 그럼 해보자 라고 의사를 번복을 시켰고요. 그래서 71년 선거에 나갔죠. 305의 71년까지 가는 거니까 여러분 아시지만은 김대중 씨하고 대결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유세에서 여러분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하는 건 마지막입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삼선 개헌에 성공을 했고 삼선에 당선이 됐는데 정말 마지막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국민들 앞에서 표를 달라고 할 필요가 없었죠. 유신을 했기 때문에. 간접 선거를 했기 때문에. 어쨌건 뭐 제가 다루는 내용이 워낙 많아가지고 여러분 졸리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박정희 대통령하고 군사 쿠데타 제3공화국이라는 거는 특히 유신체제까지 박정희 개인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일반적으로는 우리 정서는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정말 구국의 영웅이고 또 우리나라를 이렇게 일으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학문적인 입장에서 보면 제가 아까 경제개발계획 얘기했지만은 거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경제개발계획이라는 것 자체를 기본적으로 미국이 입안을 한 거예요. 미국의 세계 전략, 제3세계 전략 하에서 경제개발계획이라는 게 등장을 했고 이승만 정권, 민주당 정권에서도 하려고 했던 거를 박정희 정권이 한 거고요. 박정희 정권은 나름대로 민족주의적으로 가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그랬기 때문에 미국이 푸시를 한 거죠. 빨리 바꿔라.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그러니까 방향 자체도 미국이 잡아준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상품을 만들면은 물건을 만들면은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건을 만든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판매가 돼야 되는 거죠. 시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미국이란 시장이 문호를 개방한 거죠. 물론 냉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키워주기 위해서 일부러 관세도 안 받고 싼 물품을 다 받아줬고 미국이란 나라가 특이한 나라라 제1세계부터 제4세계까지 다 있어요.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부터 잘 사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분절화됐다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사회학에서는. 그러니까 후진 제품부터 고급 제품까지 다 팔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하급이었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올라가게 되는데 그런 시장을 미국이 다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없었다면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이라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은 감사합니다 뭐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은 사실은 뭐 우리나라 사람이 예뻐서 도와준 겁니까? 결국에는 세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또 우리나라가 냉전의 전초 기지가 된 거죠. 전선에 있었잖아요. 보더라인에 있는 거죠. 소련의 공산주의의 침략을 방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한국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조를 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게 그만큼 중요한 나라였던 거죠. 근데 한마디만 더 하면은 재밌는 게 동아시아에서 제일 중요한 나라는 한국이 아니에요. 원래는 중국이었어요. 중국이 제일 크잖아요. 자원도 많고 뭐 없는 게 없어요, 사실은. 인구도 많고 시장도 넓고. 근데 중국이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공산화되지 않았으면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굉장히 후순위로 밀렸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중국이 공산화됐기 때문에 일본의 가치가 더 뛰었고 일본이 제1순위, 그 다음에 한국이 그 다음 순위죠. 그 다음은 아마 대만 정도 될 거고. 그러니까 사실 이 국제관계의 시각에서 한국 정치를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경제 발전이라는 것도 역시 그냥 국내적인 요인만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고 지금 제가 설명했듯이 국제적인 요인이 개입됐을 때 설명이 벌써 좀 달라진다라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